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은 5강 중에서 두 번째 파일이죠. 문제로 치면 5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자, 지문 한번 봅시다. 지문을 다 해석해 볼 건데 이 지문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세계관이잖아. 일제강점기는 이제 사회적 상황인데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시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죠?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이걸 볼 텐데 첫째 반응점은 뭐냐면 성찰하는 시가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인데 화자 자신은 이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 그러면 성찰의 태도를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니까 이제 의지적 혹은 희생적 태도를 보일 거예요. 이 일제강점기에 스스로 희생해서 광복을 이루겠다라는 시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자조적 태도를 보이는 태도. 그러니까 성찰과 자조는 달라요. 사실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가 자조적 태도가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쓸쓸하고 황량하고 뭔가 이제 그리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떠나왔겠죠. 왜냐하면 간도로 이제 유랑민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쓸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석의 시에서 드러나는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 가족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는 시가 있을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이유는 뭐예요? 일제강점기에 하도 이제 억압을 받으니까 가족들이 간도로 유랑하면서 가족들이 해체되게 되었어.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리고 또 옛적의 그 공동체 유대감이 있고 또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 슬래시 2개 간 것은 뭐라고요? 연의 구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이 있는 것은 이 행의 구분입니다. 행구분, 연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산은 흰 구름을 지니고 살고 화자 자신에게는 푸른 하늘을 지니고 산다. 화자 자신은. 그러면 푸른 하늘은 지니고 사는 거니까 긍정이겠죠. 그래서 긍정의 대상이 될 거예요. 흰 구름도 또 푸른 산도.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숭고한 일이냐. 그러니까 현재 내가 푸른 하늘을 보고 살고 있는 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이 현재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네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비유했어요.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지구에서 살고 있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내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네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야? 슬프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이 생활이 너무 슬퍼. 왜 슬플까요?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 푸른 하늘, 흰 구름 다 뭐예요? 이상세계. 이상세계는 뭐예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화자가 가고 싶은 세계를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푸른 하늘 아래에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과를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화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들길에 서 있어요. 들길에 서 있는데, 자, 편안한 곳이 아닌 들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지금 들길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푸른 산에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나도 푸른 하늘을 지니고 살아. 그러니까 이 푸른 산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숭고한 일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들길에 서 있지만 그래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숭고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연약한데 젊은 산맥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자가 앞에서 푸른 산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산이 젊은 산맥이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젊은 시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저문 들길,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저물어 가는 들길이니까 해가 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이죠. 부정적 현실인데 이때 이제 반영론적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일제강점기를 비유한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도 맞는 말이 될 거고, 푸른 별과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는 들길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길에 서서 인생을 성찰함의 정서는 자신의 이 일과가 힘들지만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현실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도는 긍정적이겠고, 주제는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꿈과 이상을 꿈꾼다고. 푸른 별, 푸른 하늘은 자신의 지향점이니까요. 꿈과 이상을 가짐 혹은 꿈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를 봅시다.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를 볼까요? 놔둬야 간다. 떠나가는 배, 놔둬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놔둬야 간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그러니까 나도 가긴 가는데 이 항구를 손쉽게 버리지는 못하고 이 젊은 나이를 손쉽게 눈물로써 보내지는 못한대.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들. 나도 지금 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걸리고 또 나의 이 젊은 나이에 눈물도 보이고요. 또 항구를 손쉽게 버릴 수도 없는 뭔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떠나가긴 해야 할 텐데 떠나려니 뭔가 이제 많이 잡는 게 많아. 슬픈 상황이네요.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과, 버리고 가긴 가는데 이런 것들을 못 잊어. 사랑하는 사람, 항구, 이 젊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누가 쫓겨가고 있어요? 화자가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상황이니까 쫓겨간다고 한 거고요. 무엇 다를 거냐. 그래, 쫓겨가는 마음이 이렇지.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희살이라는 것은 희롱하고 해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면서 돌아보는데 바람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앞될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뭐야? 앞될 언덕이 있다 없다? 없다. 화자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놔둬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그러니까 눈물로만 보내기 싫어서 나는 떠난다. 그러면 화자가 있는 이곳은 뭐야? 떠나기 싫은 고향이 걸고, 그죠? 고향인데 떠나야 해. 왜? 현재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연결해 본다면 일제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갈 거예요? 유랑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아요. 나도 가. 왜? 그러면 나도 간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향을 다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젊은 상황이고요. 눈물로만 보내기 싫어서 나는 이 고향을 떠나고 있고요.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거냐. 그러니까 이 항구가 손쉽게 버리기에는 미련이 남지만, 그죠? 그리고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울면서 고향을 떠난다는 상황이죠.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을, 그죠? 뒤로 하고 떠나. 그러니까 이것들은 버리고 싶지 않은데 이 고향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니까 얘는 긍정의 상황, 긍정의 대상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항구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긍정의 대상이고요.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죠.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지만 버리고 항구, 사랑하던 사람, 내 뿌리 모양 을 버리고 가는 이 못 있는 마음, 굉장히 안타깝죠?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쫓겨가듯 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사를 지어. 그러니까 바람은 방해물. 내가 고향을 떠나면서 잠시라도 더 이 고향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하나 바람이 방해하고 있어. 앞댈 언덕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가지만 앞댈 언덕조차 없어. 내가 가는 곳도, 그죠? 앞댈 언덕이라는 것 자체는 긍정이지만 없다고 했어. 있을 소냐라고 서리했으니까 나에게는 이곳을 떠나도 마땅하게 언덕, 즉 땅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있을 소냐 나에게는 여기를 떠나도 마땅한 이렇게 대비책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떠나련다. 여기는 너무 힘들어. 눈물로서만 지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화자는 지금 고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서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태도도 역시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슬픔, 비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주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픔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하나 표현상의 특징을 본다면 서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나두야 간다. 나두야가 붙였어야 되는데 하나 띄었었고요. 나두야 간다. 눈물로야 보낼 거냐, 얘도 붙였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다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를 보겠습니다. 이육사의 광야. 이육사 하면 의지적인 시를 많이 썼네요. 자, 이육사 하면 일제강점기 의지적, 희생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시예요.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 종결어미에 나타나죠. 자, 하리라. 그죠? 그래서 리라. 그래서 의지적 어지가 드러나죠. 한번 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까마득한 날은 과거가 될 거죠. 과거.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서리법이죠. 닭 우는 소리는 인적이 닭도 울지 않는 인적이 없는 이 조국은 신성한 곳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이 조국에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연모하다, 사랑하다는 뜻이죠. 모든 자연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휘날릴 때도 일단 의인법은 있는 거고, 자연들이 막 생겨날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그만큼 여기는 우리 조국은 제목이 광야니까 이 광야는 드넓은 땅이잖아요. 우리 조국을 의미합니다. 범하진 못하였다. 그만큼 여기는 신성한 곳이었다. 광야의 신성성,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끊임없는 광음은 뭐야? 빛과 어둠이란 뜻인데 끊임없는 광음이라는 것은 세월을 말해요. 세월. 그래서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졌대. 계절은 피고 질 수 없는데 뭐가 피고 질 수 있겠어요? 꽃이 피고 지고.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세월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렇죠? 추상의 구체화 쓰였고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문명이, 우리 조국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지금은 눈 내리고, 자, 아까는 까마득한 날의 과거였는데 지금 현재로 들어왔네요. 현재는 눈이 내리고 있어.
매와 향기가 아득해. 홀로 아득해. 매와 향기는 홀로 아득히 날리고 있는데 매와 향기는 홀로. 매와 향기는 뭐요? 이 뭐죠? 지주와 절개 혹은 애국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긍정의 시야이고 눈은 내리는데 홀로 아득해. 그래서 눈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부정의 시어죠. 부정의 시어. 따라서 시련. 우리 족은 지금 일제강점기, 눈, 시련,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고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해 나의 애국심은 불타고 있으니 내가 여기 가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나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이런 편법을 뭐라고 해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어요.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그러면 가난한 노래의 씨는 뭘까요? 가난한 노래의 씨. 노래의 씨를 뿌리면 다시 천고의 디. 다시 천고의 디는 뭘 말하겠어요? 미래를 말하겠죠. 미래. 천고의 디. 아득한 세월이 흐른 후 미래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구겠어요? 미래의 후손이겠죠. 후손들이 이 광야에서 뭘 목 놓아 부르게 하겠어요? 내가 뿌린 노래 씨를 받아서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면 가난한 노래 씨는 독립을 향한 행위와 의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 되면 이 우리 조국의 다시 미래 후손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노래는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광야, 즉 우리 조국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죠. 태도는 당연히 의지적, 희망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시련 극복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인 시어가 있어요. 눈과 매와 향기의 대립이 있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추보식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추보식 시상전개. 시상이라는 것은 내용이고 시의 내용을 추보식은 뭐냐면 발걸음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보식은 시간의 흐름이란 말과 똑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통해서 과거 우리 조국은 아주 신성한 곳이었지만 현재 시련을 맞고 있어.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희생으로 이 독립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 우리의 후손들은 독립된 조국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의지적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시를 보니까 정지용의 백록담이란 시네요. 백록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두산에 있는 어떤 우물이죠. 그죠? 우물에 대한 시인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자, 백록담은 백두산이 아니고 한라산에 있는 것이죠. 한라산 정상에 있는 이제 움푹 들어간 우물이 있는 곳, 백록담이죠. 자, 그러면 이 시는 화자가 이제 백록담을 가서 혹은 가는 도중에 느끼는 이 백록산 정경의 아름다움과 화자의 감정을 이야기한 시가 될 것 같네요. 자, 라 봅시다. 이 시는 총 9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의 구분이 없으니까 산문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봅시다. 바야흐로, 그러니까 1, 2, 3, 4연은 잘린 거고요. 5, 6, 7, 5, 6, 9, 요 세 연만 봅시다. 바야흐로 해발 6천 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이거는 이 한라산 정경이 되겠네요. 말과 소, 사람이 어울려서 산다. 그러니까 뭐야? 매우 평화롭다. 평화로움.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그래서 이 말과 소들이 이제 어울려서 살고 그 속에서 사람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산다는 평화로운 이 한라산의 모습.
보여줬고요.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암소는 지금 혼이 났다. 고통스러워했다. 뭐 수고했다 이런 뜻이겠죠.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뭐가요? 암소가요. 달아났대요. 그러면 암소가 달아나는 이유는 현실이 힘들어서? 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를 낳고 달아났어. 그러니까 이 송아지, 새끼 송아지는 어미를 잃은 거죠. 그래서 옴매옴매 울었다. 그러면 이 어미를 여윈 송아지를 일제 강점기와 연결해 본다면 그죠? 이 조국을 잃은 우리 민족의 슬픔이 될 것이고, 또 암울한 시대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음매음매 울고 있었다. 이게 화자의 정서겠죠.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누가요? 어미소가요. 암소가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하며 화자는 울었다. 라고 했으니까 어미를 여인 송아지가 우는 것을 보고 나도 울었대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에요. 여기 여인 송아지를 우리 민족의 혹은 암울한 우리 현실에 비유한다면 내가 우는 이유는 이 시대적 상황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화자의 애상적 정서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백록담에 하늘이 비치나 봐요.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같다. 아까 암소가 달아났다고 했는데 나를 스쳐 달아났다네요.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그러니까 이 백록담은 아주 작은 실구름 하나에도 흐려져요. 그러니까 이 백록담이 실구름 하나에도 흐려진다는 것은 백록담이 이 실구름이라는 대상을 보고도 흐려져. 뭔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개진, 한나절은 이제 그 오전 오후로 나눌 때 오전 한때 오후 한때를 말하는 거죠. 백록담은 쓸쓸하다. 자, 백록담이 쓸쓸할까요? 내가 쓸쓸할까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나와 이 백록담을 동일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백록담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백록담을 동일시해 이것을 일체라고 할 수 있죠. 물은 백록담이고 나는 나고요. 백록담과 나의 마음은 동시에 쓸쓸한 마음이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기도조차 잃어버리고 쓸쓸해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 전체가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네요. 자, 정리해본다면 화자는 한라산에 오르면서 다양한 정서를 느꼈네요. 다에서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이 한라산 전경에 대한 평화로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 어미를 여인 암소를 보면서 애상적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미를 여인 암소는 일제강점기 라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암울한 시대 현실도 되겠고 우리 민족 전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기도조차 잃어버리면서 백록담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며 쓸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는 백록담과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네요. 태도는
주제는 바로 백록담의 아름다움이 될 건데 얘가 지금 일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오진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건 이 부분에서는 백록담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무라일체의 경지에 올랐고 우리 민족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뭐뭐한다 라고 해서 유사한 종결어미 평생 어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도 있고요. 또 여기 암소와 어미 새끼의 모습을 열거한 모습도 있고요. 열거한 표현도 있고요. 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연관해서 본다면 모두 다 이제 비극적인 현실이 될 거고요. 태도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럼 태도를 보면, 자, 이 암울한 현실이지만 현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여기 푸른 밤이나 푸른 하늘이라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태도, 의지적인 거죠. 나 역시 아주 강인한 의지가 드러나고, 다는 육사의 광야. 광야가 이제 의지적 태도고, 떠나가는 배는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 태도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라는 백록담, 한라산을 오르면서 백록담에 대한 아름다운 정경과 더불어 이제 암소와 어린 소를 보며 느끼는 우리 민족의 슬픔, 그죠? 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건 다 산문시. 산문시는 뭐라고요? 행의 구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산문시라고 하죠. 자, 그럼 봅시다. 있었다라고 한 것은 뭐야? 과거형이네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는 뭐겠어요? 침대가 없는 최후. 볼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곳에서, 어디?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했고요. 그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느끼는 풀벌레 소리는 어떻게 했어요? 슬픔이겠죠. 그렇죠? 슬픔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노령을 다니면서, 노령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고 아무 을만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블라디보스톡의 밤도 완전히 잊으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산 거죠? 노령, 어떤 고개를 넘어가면서 무슨 장사를 했나 봐요. 힘겹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한마디 남기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나가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피지 못한 꿈이니까 아버지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 입술도 차가웠다. 이런 거죠.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그러니까 때늦게 의원이 왔으나 이미 사망하였으니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웃 늙은이가 이 뜬 눈을 이렇게 감겨줬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여기서 우리는 자식들이겠죠. 화자를 포함한 있는 그들의 외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애상과 슬픔이 너무나 짙게 밀려오네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떠도는 유랑민의 비애와 더불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네요.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고 정서는 당연히 슬플 거고, 그죠? 유랑민의 비애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한탄이 나타난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다시를 한번 보면 백석의 수라라는 시입니다.
자, 제목이 수라인데 여기서 수라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수라장 할 때 그 아수라를 줄여서 수라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아수라라는 것은 싸움을 좋아하는 악귀래요. 싸움을 좋아하는 악귀, 악한 귀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아수라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백석 시는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을 주로 노래한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석 자신 역시 그죠, 유랑민이었죠. 가족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여기도 나타나 있고, 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 자, 그럼 시적 대상은 뭐예요? 거미요. 거미가 방바닥에 날이다 떨어진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버렸어요. 차디찬 밤이다. 차디차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이에요. 현실이죠. 상황이에요. 어디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새끼 거미를 버렸는데 큰 거미도 왔어요. 그래서 나는 가슴이 찌릿했어요. 찌릿한 이유는 뭐예요? 이 새끼 개미를 어미 개미가 찾으러 왔구나 라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 현재에서 해야 안 해요. 근데 본인의 모습을 이 거미에다 투영한 거죠. 그죠? 가족들과 헤어진 자신의 모습을, 화자의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내가 이 새끼와 어미를 갈라놓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찌릿했겠죠. 나는 화자가 드러났네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렸어요. 왜? 새끼 옆으로 가라고 차디차지만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서러워한다. 이게 바로 화자의 감정이죠. 이 거미를 보면서 화자는 지금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우의적 혹은 우화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통해서,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삶이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의적, 우화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주지적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지적시가 되는데요. 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석의 수라는 주지적이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그러니까 아리다 뭐예요? 아프다.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데 어디서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이 작은 새끼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이 맞네요.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또 메어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있네요. 그죠? 서러워한다. 가슴이 애이는 듯하다. 그죠?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계속 이 자신이 문득 한 행위, 거미를 바뀐 행위 때문에 이 거미 가족이 지금 해체되고 있구나 라면서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행위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시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밀어.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화자의 정서 서러워졌네요.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하고 슬퍼한다. 화자의 감정. 자, 그래서 이 시는 거미라는 우의적 대상이죠. 우의적 대상 혹은 우화적 대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고 있어요. 거미라는 이 거미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모습, 일제강점기 우리 현실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상 전개 방식은 자신의 행위의 반복,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그래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디찬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감정의 변화, 서러워한다, 가슴이 아리다, 가슴이 애인다, 나를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문득 방 안에 들어온 거미 한 마리를 버렸는데 다른 거미들이 들어와서 원래 있던 거미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미를 보며 자신의 상황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도 역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유랑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정서는 슬픔이죠. 계속 드러났어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태도, 안타까움, 연민의 태도고요.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가족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는 거죠. 자신과 개물을 통해서 본 자신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김광균의 광장이라는 것은 아주 드넓은 드넓은 곳이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비인 방에 홀로 대낮에 체경을 대하며 앉는다. 그래서 비인 방, 그러니까 방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정이 어떻다? 쓸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자의 고독을 부각하는 공간인데, 빈 방에서 홀로 체경은 뭐냐면 거울을 본대요. 혼자 거울을 보고 있다.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온다. 그러면 빈 방에서 어디로 장소를 옮겼나요? 도시로 발을 옮겼는데, 장소를 옮겼는데, 화자가 있는 공간을 일몰이 온다, 저녁이 된다, 해가 지고 있다는 거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자, 어떤 시계점이 있는데 그 위에 청동 비둘기가 있대요.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비둘기도 울었다. 감정이입이죠. 자, 화자는 지금 굉장히 울고 있습니다. 감정이입. 그죠? 비둘기가 울진 않을 거니까. 늘어선 고층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여기는 지금 도시인데 갈대밭이 서거긴다. 그래서 화자의 갈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열 없는 포목되어 조는 가로등. 표목은 뭐냐면 표지는 표지예요. 자, 쓸데없는 표지가 되어 졸고 있는 가로등. 여기 지금 계속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시적 허용에 쓰이고 있네요. 조는인데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적 허용이 여기도 있고, 비인 여기도 시적 허용이고, 오케이. 조는 가로등.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로등은 소리가 없을 것 같네. 소리도 없다고 했으니까 가로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모색은 뭐냐면 모가 저녁 목자야. 저녁 빛깔이니까 저녁색, 저녁빛, 노을빛. 여기는 불빛이니까 이제 가로등 불빛. 불빛에 젖어 엷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누가 엷은 베옷을 입은 거죠? 화자가요. 그러면 화자는 이 도시 문명이라고 했는데 베옷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베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베옷은 이제 조선시대나 입을 법한 옷인데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베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베옷에 젖었는데 바람이 차다. 역시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또 감정이입. 화자는 계속 울고 있네요. 황혼을 쫓아 내거리에 다름질치다. 그러니까 내거리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맨 처음 어디에서? 방에서, 그 다음에 도시로, 그 다음에 황홀 쫓아 내거리로 그죠?
옮겨갔어요.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 있다. 화자는 현재 광장에 서 있네요. 그래서 이 시는 장소의 이동,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시선이 계속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죠.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자는 지금 뭘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도시 문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청동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청동으로 된 비둘기야. 그래서 도시 문명 속의 사람, 도시 문명 속의 도시 청동이니까요. 도시 문명 속의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울었대요. 그래서 이 도시 문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화자의 감정은 울고 있다. 그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감정이입이 하나, 감정이입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비인방 세 군데나 있네요. 그래서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깔려 있고요. 화자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공간을 이동하면서 도시 문명을 바라보고 있어. 그 문명에 대해서 비관적, 그죠?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문명 비판. 그 다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 뭐예요? 역시 비판적이고 도시 문명을 비판하며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주제는 도심에서 느끼는 고독, 불안 정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심상이, 원래 김강균 시인이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비인방 시각적 이미지 있는 거고, 일몰이 오고 시계점 지붕의 청동 비둘기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촉각 있고, 999 울었다, 청각 있고, 그중에 서거기는 갈대밭, 서거긴다 그랬으니까 청각.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미지, 그래서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몇 편의 시 봤나요? 가나다라 마바사, 꽤 많은 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 해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의 시를 나누고, 만약에 얘는 지금 일제강점기 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이런 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시어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맞춰볼게요. 문제는 쉬울 거예요. 5번. 주권을 잃은 민족 구성원이 된 처지를 슬퍼하지만 희망을 가진다. 가나다라 마바사 중에서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바로 뭘까요? 여기죠. 그죠? 여기 뭐죠? 푸른 하늘이 있다. 생활은 슬퍼도 좋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자연을 통해 고통을 잊고 견딜 힘을 기른다. 자연, 백록담이 나왔네요. 백록담이 뭐죠? 라에 나왔나요? 백록담, 예, 맞네요. 라. 백록담이라는 자연을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얘기했고요. 7번.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희생, 이육사의 광야가 되겠네. 이육사의 광야, 자기 희생적 의지가 드러났죠. 그게 뭐죠? 다시네요. 그죠? 다시. 그 다음 유랑을 하다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거 뭐죠? 아까 거미 이야기. 백석의 수라가 바시네요. 바시. 그 다음 떠나야만 하는 시대 현실에 대해 아파한다. 자,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죠? 떠나야 하는 현실 다룬 거 어디 있죠? 요 위에 나네요. 아닌데요?
여기네요. 놔둬야 간다. 그죠? 나시가 되겠고요. 잘못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시대를 아파한다. 백석의 수라. 백석의 수라가 바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을 잃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금방. 김광규 내시 광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꽤 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들을 때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들으면 돼요. 2.2, 1.2, 1.5, 2.0 있는데 C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상 속도로 아니면 1.25 좀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2배속으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5강의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강의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합시다.